상큼한 미소로 국민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껌 광고에서는 언제나 롯데를 외쳤던 서미경. 하지만 그가 씹던 것은 단순한 껌이 아닌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인 독사악과 같은 인생의 독이었습니다. 그녀는 37살 연상의 재벌 총수와 사랑에 빠져 그와 함께 도피하듯 잠적했고 그 결과 무려 수십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손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녀는 39 동안 이름 없는 첩으로 숨어 살아야 하는 긴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돈으로 쌓은 황금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신데렐라 같은 삶. 하지만 황금 감옥에 갇히기 전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도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이 기고한 운명의 첫 장을 넘기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비극적인 동화의 시작은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직후인 195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폐허 위에 가난과 희망이 뒤섞여 있던 그 해, 서미경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외모는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유난히 크고 또렷한 눈, 오똑한 코, 또렷한 이목구비는 또래 아이들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7살 때인 1966년 당시 최고의 방송사였던 TV 어린이 합창단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래 실력보다는 무대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빛나는 아이였기 때문이었죠. 초등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역 배우의 길에 들어섰고 1969년 영화 피도 눈물도 없다, 1970년 푸른 사과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역 배우들의 환경은 지금과 달리 매우 열악했습니다. 충무로 현장에서 어른들과 같이 밤샘 촬영을 견뎌야 했으며 어린 나이에도 투정을 부리지 않고 묵묵히 카메라 앞에 섰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녀는 세상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의 아름다움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인 변곡점은 1977년 안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때 찾아왔습니다. 당시 급성장 중이던 롯데 재계는 기업 이미지 개선과 소비자 친근감 형성을 위해 대규모 이벤트를 기획했고 그게 바로 제1미스 롯데 선발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는 자금력이 대단했습니다. 당시 파격적인 상금과 부상, 그리고 롯데 전속 모델이라는 화려한 대우가 보장되어 전국 각지에서 내로라 하는 미인 지망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경쟁률이 수천 대 1에 달했고 심사 현장은 그야말로 미의 전쟁터였습니다. 20대 성숙한 여성들 사이에서 첫 살도 채 빠지지 않은 고등학생 서미경이 등장하자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연스러운 싱그러움이 있었고 롯데가 원하는 이미지인 달콤하고 신선하며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옆집 소녀의 매력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언니들을 제치고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반짝이는 티아라와 붉은 망토를 두른 채 환하게 웃는 그녀의 사진은 다음날 조간신문을 도배했습니다. 한 소녀의 승리이자 동시에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죠. 왜냐하면 그 대회의 가장 높은 심사위원석 뒤에는 롯데제국의 절대 권력자 신격호 회장의 시선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격호 회장은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여주인공 샤롯데를 이산형으로 꼽으며 회사 이름도 롯데라 지을 만큼 그 문학적 이산형에 대한 집착이 컸습니다. 그는 청순하고 지적이며 동시에 모성애를 자극하는 여성을 꿈꿨고 어린 서미경을 보았을 때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샤롯데의 현신을 본 것 같았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신 회장은 60대를 훌쩍 넘긴 상태였고 서미경은 아직 어린 학생이었지만 재벌 총수의 눈에 든다는 것은 곧 그녀의 운명이 개인 의지와 상관없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 편입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스 롯데 당선 후 그녀의 행보는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롯데 제과의 모든 CF는 그녀가 도맡았고 껌, 초콜릿, 아이스크림 광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수줍게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라며 껌을 건네는 모습은 대한민국 남성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단순 광고 모델을 넘어 하이틴 영화 주연으로도 활약하며 여고 교사, 청춘 불시착, 혼혈라 줄리 등 당시 청춘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작품들을 잇따라 출연했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 서미경은 안방 극장과 스크린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며 이진, 강주희 등과 함께 하이틴 트로이카로 불렸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한 미모 파리가 아닌 탄탄한 연기력 기반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무대 뒤에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가장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너무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케줄은 살인적이었고 사생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는 소소한 일상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롯데라는 거대 기업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상품이자 대중이라는 소비자가 갉아먹는 달콤한 과자였습니다. 그 무렵 연예계에는 스폰서 문화가 존재했지만 서미경을 둘러싼 보호막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만큼 두텁고 견고했습니다. 그녀의 캐스팅이나 스케줄 조정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말이 돌았지만 그 배우가 누구인지 감히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당시 신격호 회장은 환갑을 맞으며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그룹을 지휘했고 서미경은 일본 도쿄의 한적한 저택에서 롯데그룹의 경호원과 비서들의 철저한 관리 아래 생활했습니다. 이는 자유로운 유학생활이 아닌 롯데 황제에 마련한 출구 없는 성우였습니다. 서미경은 일본 도쿄의 부촌 시부야구 고급 저택에 머물며 신격호 회장의 지시 아래 모든 생활이 통제됐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60대 중반이었지만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그녀는 단순한 애첩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젊음과 미모로 그의 늙어가는 육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녀는 회장에게 회장님이라 불렀을지 아니면 더 친근한 호칭을 썼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도 모두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 한국 연예계는 새로운 트로이카가 등장하며 서미경의 존재를 잊는 듯했지만 그녀에 관한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도쿄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문과 그 아이 아빠가 롯데 회장이라는 추측들이 퍼졌습니다. 당시 군사정권 시절 재벌 총수의 사생활은 기사화가 어려워 언론은 침묵했고 대중은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서미경은 아이의 호적 문제로 고민했고 결국 딸 신유미를 동생으로 위장하는 기막힌 선택을 합니다. 엄마가 언니가 되고 딸이 동생이 되는 이상한 가족관계는 재벌가 첩으로서 감내해야 할 첫 번째 형벌이자 비밀이었습니다. 출산 후 서미경의 삶은 더욱 철저하게 베일에 쌓였습니다. 그녀는 서울 방배동의 롯데캐슬이나 호텔 로열 스위트룸에 머물며 철저한 비밀 속에 생활했습니다. 주변 주민들조차 그녀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높은 담장과 CCTV로 감싸진 저택은 미스터리 그 자체였습니다. 서미경에게 친구가 있었을까요? 마음을 터놓을 이웃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만나는 사람은 신격호 회장과 딸, 그리고 경호원과 비서뿐이었기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참석하거나 딸과 놀이공원에 가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롯데월드가 바로 가까이 있었지만 그녀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황금 감옥 안에서 고독하게 지냈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그런 그녀에게 미안함을 느꼈을까요? 그의 미안함은 물질적 보상으로 대신되었습니다. 서미경이 30대, 40대가 되면서 신격호 회장은 점진적으로 막대한 재산을 그녀 앞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징표이자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대가인 입막음 비용이기도 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즈음에는 딸 신유미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신격호 회장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을 하고 공식적으로 호적에 입적시켰습니다.
이는 롯데그룹의 상속 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신유미가 신격호 회장의 호적에 오르면서 법적으로는 신동주, 신동빈과 동등한 상속권을 갖게 되었고 본가 측의 반발이 있었으나 신격호 회장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서미경은 법적으로 아내가 될 수 없었고 그 위치는 여전히 애매한 셋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테크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신격호 회장은 그녀에게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새로운 장난감을 주며 재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빌딩, 동숙동 공연장 부지, 주요 계열사 주식 등 서미경은 점차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자산을 늘려갔고 이는 신격호 회장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그녀와 딸을 위해 마련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인연이 아니라 신격호 회장의 지원 아래 조용히 자신의 몫을 챙기기 시작한 전략가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그녀의 존재감은 롯데그룹 내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와 권력이 커질수록 심리적 압박감도 더해갔습니다. 본가 자녀들과 직원들 사이에서 기생충, 여우, 점년 등 가혹한 멸칭이 따라다녔고 그녀의 유일한 방패막이던 신격호 회장은 점점 쇠약해갔습니다. 80대 중반을 넘기면서 신격호 회장은 치매 증상을 보였고 서미경은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듯 그가 사라지면 자신과 딸이 맹수들 사이에 홀로 남겨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에게 돈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무기였고 롯데홀딩스 지분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교묘한 방법으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서미경 부녀에게 넘겼고 이는 나중에 형제의 난이 발발했을 때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서미경은 가끔 일본으로 건너가 딸과 시간을 보내며 겉보기에는 우아한 상류층 모녀였지만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의 40대는 화려함과 불안함이 공존하는 외줄타기였고 더 이상 순진한 미스 롯데가 아니라 롯데라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전략가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롯데그룹 내부에서도 균열이 감지되면서 신격호 회장의 판단력 저하와 신동주, 신동빈 형제 간의 신경전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서미경은 직감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자신의 비밀의 성문이 곧 열릴 것을 예감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30년간 숨겨온 재산과 비밀이 드러나는 전쟁이 시작되었고 2015년 롯데 가문의 경영권 다툼이 세간의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지분은 3% 남짓에 불과했고 나머지 지분 중 6.8%가 서미경과 딸 신유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들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그룹의 주인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써 서미경은 더 이상 숨겨진 여자가 아니라 경영권 분쟁의 태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서미경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2016년 그녀를 소환했지만 그녀는 일본에 머무르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제 소환 절차까지 거론되었고 2017년 3월 그녀는 귀국해 재판에 임했습니다. 36년 만에 법정에 선 서미경은 검은 정장과 뿔테 안경을 착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언론과 대중의 시선은 복잡했습니다. 과거 미스 롯데였던 그녀가 이제는 탈세 혐의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은 롯데가 가족의 재판 무대가 되어 서로를 겨누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서미경은 신격호 회장과 이복 형제들 사이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중증 치매로 재판 내내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서미경은 눈물을 글썽였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왔던 남자가 점차 무너지는 현실에 가슴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검찰은 서미경이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과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등에서 수천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그녀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수동적으로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와 대중은 그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녀는 결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범죄자가 되었지만 감옥은 피한 셈이었습니다. 재판 후 신격호 회장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병원에 입원했고 법적으로 후견인이 지정되면서 서미경과의 접견도 제한되었습니다. 그녀는 롯데라는 거대한 섬에서 쫓겨난 이방인이 되었고 국세청과 법원의 압박 속에서 천문학적인 세금 문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 그녀는 가진 재산 대부분이 압류되거나 소송에 걸려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서미경은 밤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1981년에 진짜 도망쳤다면, 평범한 남자와 결혼해 소박하게 살았더라면 지금보다는 덜 외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얻었고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기에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죽음이라는 진짜 이별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겨울 신격호 회장은 급격히 쇠약해졌고 병원 응급실을 오가며 생명을 연명했습니다. 서미경에게 그의 치매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연결해주던 유일한 통로가 끊어짐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고 2019년 롯데호텔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서미경은 그 이사 행렬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신격호 회장이 잠실로 이주하는 것은 곧 그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유배를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2020년 1월 신격호 회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서미경에게 단순한 사별이 아니었고 그녀를 지켜주던 거대한 성벽이 무너진 것이자 세상과의 유일한 끈이 끊어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1조 원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진심으로 부를 이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지만 서미경은 공식 조문객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조용히 빈소를 떠났습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었으며 신격호의 흔적은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서미경에게는 남겨진 숙제가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그녀에게 부과된 1,000억 원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집요하게 추징했고 롯데시네마 매점 관련 부당이득 환수 소송도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형제 간의 경영권 다툼에서 그녀가 가진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여전히 불안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서미경은 본격적으로 변호사와 회계사를 만나며 법적 대응과 재산 방어에 나섰습니다. 1981년 사랑을 찾아 떠난 22살 미스 롯데에서 2020년 사랑과 권력, 자유를 잃고 홀로 남겨진 60대 미망인으로 그녀의 40년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빼앗았는지 숙고하게 합니다. 신격호 회장의 49제가 지나고 봄이 왔지만 서미경은 창문을 열지 않았고 바깥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죽은 왕의 마지막 선물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상속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잃어버린 40년 세월에 대한 보상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생존 투쟁입니다. 신격호라는 거대한 산이 사라진 뒤 서미경이 마주한 세상은 냉혹한 숫자와 법률, 압류딱지가 난무하는 전쟁터였습니다. 2020년대 중반에 이르러 그녀는 60대 중반의 할머니가 되었고 과거 화려했던 왕관은 먼지 쌓인 유물이 되었으며 재벌가에 숨겨진 여인이라는 타이틀도 빛을 잃었습니다. 지금 서미경이 사는 세상은 스마트폰과 SNS로 소통하는 초연결 사회지만 그녀의 시계는 여전히 1980년대 아날로그 은둔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유튜브도 할 수 없는 그녀는 디지털 유령과 같습니다. 인터넷의 이름은 수없이 검색되지만 그녀의 현재 목소리나 생각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40년 전 껌 광고 속 애띤 미소와 2017년 법정 출석 때의 굳은 표정 사진뿐입니다. 이 두 사진 사이의 공백, 그 잃어버린 시간 속에 그녀의 진짜 삶이 묻혀 있습니다. 서미경은 욕망의 화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와 가부장적 재벌 시스템이 만든 희생양이었을까요? 원로 연예 관계자들은 그녀가 끼가 많고 연기 욕심도 대단했으며 단순 미인이 아닌 배우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컸다고 회고합니다. 만약 그녀가 그때 떠나지 않고 연기자로 계속 활동했다면 국민 엄마나 세계 무대의 배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미경은 자신의 재능과 꿈을 돈과 맞바꾸었고 그 대가로 평생 무대가 아닌 현실이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집안에서 수많은 드라마를 찍었을 것입니다. 신격호 회장 앞에서는 사랑스러운 아내, 딸 앞에서는 강인한 엄마, 거울 앞에서는 버림받은 여인 역할을 했습니다. 관객은 오직 자기 자신뿐인 지독한 독백을 40년 넘게 이어온 셈입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오랜 은둔 생활과 극심한 스트레스, 노화가 겹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녀가 가진 막대한 재산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명품 가방을 사도 자랑할 친구가 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녀의 소비는 과시가 아닌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그녀 곁에 남은 유일한 존재는 딸 신유미뿐이지만 그들 모녀 관계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상처가 되는 존재인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폐쇄적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미경의 이름은 대중기억에서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롯데홀딩스 지분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움직이며 롯데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것이 잊혀진 여인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방배동 저택에는 1970년대 추억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난을 싫어 선택한 황금빛 성벽은 이제 그녀를 영원히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서미경의 삶은 우리에게 차가운 질문을 던집니다. 영혼을 담보로 얻은 부와 영화가 과연 따뜻할까요? 그리고 그 거래의 끝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1977년 미스 롯데 서미경, 신데렐라를 꿈꾸었지만 유리구두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닫으며 홀로 남은 그녀에게 뒤늦은 작별 인사를 전합니다.